제86화 북방 유목민족을 변화시킨 4명의 책사들. 삼국지에서 유비는 제갈량을 만난 후 구체적인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 유비는 기나긴 유랑하는 객장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건적 토벌에 참여했지만 떠돌다가 학형인 공손찬을 찾아가야 했고, 서주의 도겸 밑에 있다가 조조 수하에 몸을 담갔고 다시 서주로 갔습니다. 원소 밑에 있다가 형주의 유표에게 귀순하였습니다. 수경 선생을 통해 자극을 받고 제갈량을 만나 천하 3분지계를 얻으면서 새롭게 환골탈퇴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고 이어서 촉과 형주를 차지한 영웅으로 변신하며 훗날 황제에 올랐습니다. 고려 말에 왜구와 홍건적과의 싸움에서 무패를 자랑하던 이성계도 정도전이 없었다면 최영 장군처럼 평범한 장수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중국사에서 한족들은 변방 민족들을 오랑캐로 불렀습니다. 침략을 막으려고 춘추전국 시대 연, 진, 조는 각기 국경에 장성을 쌓았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구축하면서도 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이 힘은 있지만 두뇌는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흉노가 책사 한 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마천의 사기 흉노 열전에 등장한 한 문제 시절 중행렬이 일화는 전략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황제가 되어 기세등등하게 묵돌 선우를 정벌하려 출병했다가 백등산에서 포위되었습니다. 진평의 기발한 계책으로 살아서 돌아왔지만 흉노의 힘을 절감하였습니다. 이후 유경의 건의를 받아들여 황실의 공주를 흉노 선우에게 시집보내는 화친 조약을 맺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한 문제 시절 종실의 딸을 공주로 속여 흉노에게 시집보내 선우의 부인인 알씨로 삼게 했습니다. 그때 연나라 황관이었던 중행렬을 수행원으로 보내려 하자 중행렬은 싫어하였습니다. 그를 억지로 보내려 하니 중행렬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반드시 한나라의 화가 될 것이다. 중행렬은 흉노 땅에 도착하자마자 흉노에게 투항하더니 곧 흉노왕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당시 흉노는 한나라의 비단과 음식 등을 애용하고 있었는데 중행렬은 이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의 한 군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흉노가 한나라보다 강한 것은 입고 먹는 것이 한나라와 달라 한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우께서 한나라 물자를 좋아하시면 한나라는 물자의 10분의 1을 가지고도 흉노를 한나라에 귀속시킬 것입니다. 한나라의 비단이 흉노의 털옷과 가죽옷만큼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온 나라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한나라 음식보다 흉노의 말린 우유, 타라크가 낫다는 것을 온 나라에 명확하게 보이십시오. 라며 흉노의 경제가 한나라 물자에 종속되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에 글을 보낼 때 한자 두치의 나무쪽을 쓰게 하고 도장과 봉투를 다 크게 바꾸고 글씨도 거만하게, 전지가 나으시고 일월이 세우신 흉노의 대선우는 한나라 황제에게 문안하노니 무양하신지, 그리고 보내주는 물건은 라고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 사신들에게 한족들이 흉노의 풍습을 비판하며 노인을 천대하고 예절을 모른다고 비판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한나라의 사신들에게 한나라 사신이여, 여러 말이 필요 없다. 한나라에서 보내오는 비단, 무명, 쌀, 누룩을 수량만큼 좋은 곳으로 해주면 그만이다. 그 밖에 다른 말은 필요가 없다. 보내주는 물건이 수량대로이고 질이 좋은 것이면 좋지만 수량도 맞지 않고 질도 나쁠 경우에는 곡식이 익는 가을을 기다렸다가 기마로 농작물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밤낮으로 흉노의 선우에게 한나라로 쳐들어가는데 편리한 지점을 지켜보게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이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한인이 있었는데 그는 한연휘라는 한인이었습니다. 당시 야유라보기의 장남 야율배는 동생 야율덕광에게 후계 자리를 빼앗기고 한족에게로 망명하였습니다. 그때는 5대의 혼란기로 당이 멸망하고 송이 건국되기 전 양, 당, 진, 한, 주 5 왕조가 50여 년간 바삐 교체되는 시기로 거란태자였던 야율배는 후당의 말제 이종가에게 망명하여 이찬화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한연휘는 요나라 태종 야율덕광에게 후당 내부에 진화 탁업의 계책을 건의하였습니다. 내분을 일으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연휘는 석경당의 휘하에 안진이라는 첩자를 심어두었습니다. 안진은 석경당의 신복인 상유한의 하인으로 있으면서 석경당 내부 상황을 거란에 알려주었습니다. 안진은 진화 탁업의 계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후당의 황제 이종가의 귀에 들리도록 석경당이 황제가 되려고 이미 용포까지 준비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황제 이종가는 석경당에 대한 의심을 키워갔고 긴장감이 커지면서 936년 석경당은 군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후당은 군사를 보내 석경당을 공격했으나 거란군과 합세한 석경당군에 패하여 퇴각하였습니다. 후당에서는 거란에서 망명한 이찬화를 이용하려고 지원을 약속하며 거란에서 정권을 잡으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찬화는 이를 거부하였고 거란군이 지원하는 석경당은 낙양성에 입성하면서 후당은 무너지고 후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936년 석경당은 후당에 이어 후진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창업하였고 석경당은 거란에 연운 16주를 바쳤습니다. 한연휘는 원래 노령절도사인 유수광의 참군으로 있다 사신으로 거란에 왔지만 거란의 야유라보기를 보고 절을 하지 않았다가 아보기 노여움을 사서 변방에 끌려가 말을 키우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보기의 부인 슬률평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발탁하여 아보기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아보기가 거란 북방의 당항족과 시리족을 공격하여 복속시킨 것은 모두 한연휘의 계책이었다고 합니다. 한때 거란에서 도주하여 후당에 돌아갔으나 주변의 모략을 받자 다시 아보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보기는 그의 귀환을 기뻐하며 재상으로 삼아 정사령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거란에 반란을 일으킨 여진족의 수령인 아골타에게 성을 고려왕조와 똑같은 왕씨로 고치고 이름을 하늘민으로 고침과 동시에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대금, 연호를 첨보라 고칠 것을 건의한 인물은 발해인 양박이었습니다. 그는 아골타이, 발해와 여진은 본래 한 집안이라는 포용 정책에 감화되어 아골타의 수하가 되었습니다. 금사에는 이때 양박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유동 철주인이다. 본래 발해 대족으로 진사에 급제했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교서량이 되었다. 앞서 고영창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진에 항복했는데 잠옷 정사를 잘 보았다. 아골타에게 황제를 칭하라고 권했고 첨보로 개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의 이름을 민이라 했고 그 나라에 금이 많이 생산되니 국호를 대금이라 정하게 했다. 또한 아골타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자고로 영웅이 나라를 열고 왕위를 물려받는 데는 먼저 대국의 책봉을 받아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이후 태조의 신임을 받아 지추밀원사로 임명되어 내상이라 불렸다. 금나라 건국 초기에 여러 사업을 창업하였고 조정의 의례 및 제도가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 금나라의 양박은 거란의 한연휘, 원나라의 야율초제와 비견되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징기스칸의 후계자인 삼남 오고타이 시절 야율초제는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가 살인을 저지르자 그를 체포하는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하들을 꾸짖으며 당장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고타이 황제는 대노하여 당장 야율초제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제 오고타이는 곧 후회하고 풀어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풀려난 야율 주제는 곧장 황제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질문하였습니다. 신은 조정의 대신으로 폐하를 보좌하여 국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신을 잡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무백관 앞에서 신의 죄가 무엇인지 선포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을 석방하라고 하시니 이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신에게 죄가 없다면 도대체 왜 잡아가두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가볍게 뒤집는 것은 아이들 장난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야율초제의 태도에는 꺼리낌이 없었지만 늘어선 조정 대신들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황제에게 대드는 죄는 죽음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고타이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야율초제의 행동에 얼굴은 붉어졌으나 목소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하의 황제임엔 틀림없지만 나라고 전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야율초제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야율초제는 거란의 야유라보기의 후손이었지만 요나라를 멸망시킨 금나라에 17세에 출사하여 징기스칸이 금의 연경을 함락시키기까지 관리로 지냈습니다. 금은 수도를 개봉으로 천도했지만 따라가지 않고 불교에 귀의하였습니다. 금나라 재상까지 지낸 아버지 야율이는 그가 3살 때 죽었지만 한인인 어머니 양씨의 교육을 받았고 다방면에 박식한 공부를 하였으며 노래와 악기 연주도 탁월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문장은 한 번 쓰면 고칠 것이 없는 수준이었고 그의 박학다식은 무력만을 앞세우던 원나라 건국 시점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천하의 인재를 구하려 하자 모든 사람들이 야율초제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는 징기스칸 3년인 1218년 징기스칸 앞에 불려갔습니다. 징기스칸은 야율초제가 금이 멸망시킨 요나라 종실 후예임을 알고 말하였습니다. 요와 금은 대대로 원수였다. 그대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그대의 원한을 씻어주겠다. 그건 지난 일입니다. 제 할아버지, 아버지, 저 역시 금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어찌 군수를 원수로 삼겠습니까? 징기스칸은 만족하며 그를 당장 등용하였습니다. 야율초제는 고상한 수염과 낭랑한 목소리, 준수한 자태, 모든 것이 징기스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중국어, 거란어는 물론 여진어, 몽골어에 모두 정통하였습니다. 한 번은 활솜씨가 뛰어나 징기스칸의 총애를 받는 서하 출신의 장군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력을 사용할 때입니다. 야율초제 같은 약해 빠진 유생이 전쟁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을 대칸께서는 너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야율초제가 응수했습니다. 활을 잘 쏘려면 먼저 기술자가 훌륭하게 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마치 천하를 얻는데 활 만드는 기술자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는 말 같군요. 더군다나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야율초제의 말에 다른 장군들마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징기스칸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계자로 정한 오고타이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너 역시 나란 일과 군사작전에 대한 것을 모두 그와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해라. 오고타이가 등극한 지 13년 만인 1241년 죽자 그의 6번째 황후인 네마진후가 정권을 잡았고 수구 세력이 힘을 얻었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기강이 문란해지고 간신들이 설쳐됐습니다. 야율초제가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국가의 조세권을 거상에게 많은 돈을 받고 팔아버릴 정도였습니다. 실권자인 네마진후가 너무 꼬장꼬장한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안 야율초제는 30년간 애썼던 몽골 조정에서 물러나 병석에 누웠고 2년 후 55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제갈량이 없는 유비는 관우, 장비를 거느린 지방 군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정도전 없는 이성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란의 야유라보기, 여진의 아골타, 몽골의 징기스칸도 현명한 참모들이 없었다면 일국의 창업자가 아닌 그저 힘세고 포악한 무신 정권의 우두머리로 기억되고 말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